선곡 세계문학의 숲 세 번째 시즌 1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라오서의 낙타 샹즈입니다.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가 뭐래도 중국 근대문학의 출발점은 루신이죠. 루신은 이 강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외침을 국왕에 선거했었어요. 그리고 그 루신을 읽는 작가들이 쭉 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중국을 짚고 가긴 가야겠는데 어떤 작가를 선택할까 해서 세 명을 두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마오둔, 중국의 아주 저명한 사회주의자, 마크시스트 작가입니다. 자야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죠. 한울에서. 마오둔이 있고 그 다음이 라오서가 있고, 라오서는 오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작가가 바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진, 아나키스트 작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작가가 바진입니다. 이 집가짜 써서 이 가라는 작품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밤이라는 전쟁 시기, 중일 전쟁이 이제 그야말로 고빗길로 접어들었을 때 부부의 얘기를 담고 있는 차가운 밤, 그리고 아버지가 구두를 사오실 때, 여기엔 단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바진을 맨 먼저 선택을 했다가 이건 내 취향이 너무 강하게 반영된 작가이자 작품이 되겠다 싶어서 라오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오둔은 좀 정치적인 성향이랄까요?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라오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작가 다 주목해야 됩니다. 마오둔, 바진, 그리고 라오서. 그 전에 이제 루신을 잇는 세 작가입니다. 물론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 문학의 큰 봉우리들이죠. 이 라오서의 낙타 샹즈는 워낙 유명합니다. 연극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영화로도 중국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로도 공연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그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샹즈가 낙타가 된 까닭은인데, 이건 이른바 이름 짓기에서 주제가 반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죠. 우리 가난한 집에서 이름 지을 때 거창하게 짓죠. 거복이 뭐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의 복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전영택의 화수분이라는 단편소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화수분이라는 게 두고두고 포 올려 써도 마르지 않는 뭐 금은 보화 단지 같은 거죠.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샹즈라는 이름도 반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상자가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상서로운 사람, 상서로운 자식 이런 뜻인데,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은 상서로움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이런 그 샹즈가 낙타라는 그 짐을 평생 지고 다녀야 하는, 고통의 짐을 지고 다녀야 하는 낙타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소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타 샹즈는 중국 근대문학, 특히 1930년대 중국의 민중들의 삶의 그 이면을 잘 보여주는 리얼리즘 작품입니다. 물론 리얼리즘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어떤 사조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취재해서 작가가
설득력 있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구상화했다는 의미에서 리얼리즘입니다. 요 사진 보이시나요? 1930년 전후의 동교 민항, 뭐라고 발음하나? 둥자오 민상? 샹? 둥자오 민샹, 동교 민항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짜이징 와이 짜오? 와이 차오? 그러니까 북경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교포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 동교 민항 거리의 장면입니다. 1930년대를 보여주는 북경의 사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북경의 풍경들을 보기에는, 한가하게 보고 있기에는 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1932년 1월 28일 상하이 사변이라는 게 발발합니다.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이라는 걸 조작해서 일으키죠. 그 이후에 상하이를 폭격하는데, 그게 제1차 상하이 사변, 영어로는 상하이 인시던트 이랍니다. 흉흉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벌들의 싸움이 격화되고요.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도 점점 예각화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핑이라 불리는데, 북경이 한동안 페이핑, 북평이라고 불렸었어요. 북경의 풍경들을 한가하게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이 소설의 중요한 주인공격에 해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 북경입니다. 북경 곳곳을 우리 샹즈가 인력거를 끌고 돌아다니죠. 이 소설을 읽을 때는 북경 지도를 펼쳐놓고, 특히 성내, 북경 성내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샹즈가 가는 곳이 어딘지, 천교가 어디쯤에 있는지, 서문이 어딘지, 이 호수가 어디 있는지 등등을 관찰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 북경이 사실상 주인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우리 작가 라오스가 북경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베이핑시 최신 상세 전도입니다. 베이핑, 이게 북경의 20년대부터 30년대부터 40년대 초반까지 불렸던 이름입니다. 이게 성안 지도들입니다. 여기 인공도시죠. 이 청나라가 수도로 정하면서 만주족이 여기에 건설한 인공도시들입니다. 호수들이 쭉 있고요. 북경 가보셨나요? 자금성이 여기죠. 자금성이 중심에 있고, 북경 성내의 곳곳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후퉁, 이 뒷골목들, 온갖 뒷골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도시는 이 작가에게는 결정적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 작가 라오스가 만주족입니다.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이 만주족이어서 만주족들에게 이 북경은 자신들의 중심 도시이면서 자신들이 최상류층을 형성했던 그 기억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1911년 신해혁명과 함께 청나라가 멸망하죠. 멸망하고 이제 한족 중심의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기억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만주족이었던 이 라오스는 자신의 그 종족의 기억들을 이 베이핑이라는 과거의 수도에 투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북경 곳곳에 대한 묘사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뭐 2시간은 가뿐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에서 박태원의 소설, 특히 구보시의 일일,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을 읽는 재미가 30년대 경성의
여러 장소들을 이 작가를 따라서 여행하는 그런 재미, 흥미 때문이기도 하죠. 이 장소에 대한 흥미를 중심으로 보면은 소설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를 실질적인 그 주인공으로 해서 쓴 작품들은 되게 모더니즘 소설들인데, 여기 이 라오스의 소설은 지식인의 그 내면을 보여주는 모더니즘이라기보다는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에 초점을 맞춘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 북경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배경이자 주인공격에 해당한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죠. 여기가 부모 형제도 없고 집안 친척도 없는 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바로 북평성이야. 북경성이 자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는데 이 북경만은 나를 품어줄 것만 같은 곳이죠.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죠. 모든 걸 상실하고 잃었지만은 여전히 이 북경만은 나를 품어줄 것 같은 이런 고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건 단순히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이 분해되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조용필의 노래로 보자면 꿈, 그 꿈에서 노래하는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다른 맥락에서 북경을 향한 작가의 그 그리움이랄까 향수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곳은 시골보다 사랑스럽다. 이곳에는 볼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으며 이르는 곳마다 색깔이 번쩍이고 가는 곳마다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든지 수많은 돈이 있고 다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이 가득이니 그저 품만 팔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도시의 꿈을 안고 온 농촌 시골 사람 이렇게 일차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또 동시에 작가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환기하는 기억의 장소로서의 베이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읽는 재미 중에 그 도시를 상세하게 독해하기 위한 하나 길라잡이로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그 국가 단위로 문학 연구를 하기보다는 도시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 우리 폴 오스터인가요? 뉴욕 3부작 같은 것들 있죠. 파리를 배경으로 소설들 많이 있죠. 그리고 베를린을 배경으로 소설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시 중심으로 소설을 읽어도 아주 재밌습니다. 국가별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작은 도시들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럿이 아니고 많이 있겠죠. 이 소설도 30년대 북경을 읽는 하나의 이정표랄까요? 길라잡이로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샹즈가 가는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여행 상품이 있을 법하기도 합니다. 샹즈가 간 길을 요즘 인력가 아니고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 트램 비슷한 걸 타고 가든지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도시의 풍경과 도시 장소에 대한 그 묘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작품 읽으실 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가 낳은 작가, 북경이 낳은 작가 라우서를 간단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착하게 생겼죠. 착한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 우리가 어떤 소설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착한 남자하고 사는 여성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 나쁜 남자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 우리 비슷한 얘기 어디서 했었는데, 그죠? 착하게 생겼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오스인데, 이 중국에서 이 라오는 앞에 좀 어른들을 이름을 붙일 때
성씨에다가 장씨면 라오장, 이 미스터 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샤오를 붙이죠. 근데 이 라오는 이 사에 붙이는 이 경칭 같은 건데, 이 사가 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이름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북경 출생이고 만주인이랬죠. 이 본명이 쉬칭춘인데, 서경춘인데, 이게 펼칠 서자인데, 여기에서 원래 만주인들의 성은 앞에 몇 자가 있어요. 앞에 대여섯 자씩 따라옵니다. 만주식 이름들이 있죠. 적어도 4글자예요. 근데 이걸 다 떼내고 이 한족식으로 요것만 따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요것만 따가지고 쉬를 따서 요것만 땄죠. 앞에 요것만 따서 성을 여기 라오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우리는 집사자로 읽는데, 이 사성으로 읽으면은 버리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맞나? 응? 이 집사자로 쓰고 버릴 사자로도 같은 글자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사는 여기서 서자를 파자하면은, 이 글자를 나누는 거 있죠? 파자하면은 사자하고 여자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나를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라오스는 필명으로 서여, 서위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라오스라고 쓰기 전에는 자신을 버리고 뭔가에 자신을 희생하거나 바친다, 이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스어에도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경춘이란 말은 봄을 반긴다, 이런 뜻이겠죠. 태어날 때 어머니가 봄날 태어났는데 대단히 고통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난산 끝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을 즐겁게 맞이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고, 요 성에 관한 깊은 애정이랄까, 그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주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재발견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를 넘어서 뭔가 독창적인 가치를 추구해 가겠다는 의지를 이름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어는 필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라오스어 1899년에 태어나서 66년에 죽는데, 이 죽음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죽음이 비극적입니다. 66년 8월에 문화대혁명의 그 광풍 속에서 홍위병들에게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고 온갖 그 난폭한 말을 듣고 고통을 겪은 끝에 8월이죠. 8월 24일인가? 그날 몰래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됐는데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모욕이랄까 굴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지 않았는가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그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냥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불태워버린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이죠. 근데 왜 더 비극적이냐면은 이 38년 보세요. 38년 마오둔, 이제 아시겠죠? 마오둔과 함께 문예계 항적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 문예계는 뭔지 알겠어요? 문학계, 이 문학예술계에서 적에게 대항하는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이때 항적이라 할 때 적은 일본이겠죠.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문학가 협회 같은 걸 만들어요. 이 만들고 실질적으로 상임이사 노릇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강하게 동의하면서 문예 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 다녀오고 49년 10월에 마오쩌둥이 최종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59년 대약진 운동이 지나고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중국 현대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 전쟁이 중요한 고비가 되죠. 마오쩌둥의 아들이 죽고 이러잖아요. 한국 전쟁이 중요한 고비가 되고 그리고 50년대에 이르러서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집니다. 이 대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만회하기 위한 대약진 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이어져요.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 중심의 사회주의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람이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라오서도 1959년에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낙타 샹즈의 후기 책을 다시 간행하며 여러 다른 판본을 간행하면서 후기를 쓰는데 그 후기에서 아주 굴욕적인 반성문을 씁니다. 내가 오래전에 쓴 낙타 샹즈가 지금 돌아다 보니까 반혁명적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착타락해가는 민중상을 그렸다.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한 챕터인 23장을 다 드러내버려요. 다 드러내버리고 여기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것들은 다 드러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란밍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젊은이 있죠. 이 란밍이라는 캐릭터가 문제적인 인물인데 이 캐릭터에 대한 비판 부분 등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굴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실종돼 버립니다. 정치가 이렇게 예술을 지배하려고 들 때 이 비극은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78년에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문화대혁명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흑묘, 백묘론과 함께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80년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이제 새로운 문학이 싹트기 시작하지, 이 시기 5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볼만한 게 없어요. 다 마오쩌둥 망세고, 다 우리 공산주의 혁명 만세, 이런 일변도의 정치 주도의 소설, 문학들이 지배합니다.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중국 문학은 1990년대 이후 21세기 들어서 중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맨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그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문학적 에너지들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거지. 문학뿐이겠습니까? 다른 예술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지금의 중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기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죠. 특히 이 농민공 문제, 그 하류층 문제에서 비롯된 격차 사회를 둘러싼 대논쟁 같은 게 중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문화대혁명을 전후한 시기 우리 라오서가 실종되기까지는 또 그 이후로 오랫동안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한참 뒤까지 이런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만주인 출신이라는 것, 본명은 뭐였다고요? 서경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급 병사였습니다. 일병쯤 되는 이 황궁을 지키는 하급 병사였대요. 대단히 어려운 그 살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살림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북경 사범학교를 일기생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 초등학교 교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를 만나서, 에머슨인가요? 이 목사를 만나서
1924년에 런던 대학교 동방학원, 이 학원이란 말은 칼리지란 뜻입니다. 이 대학교는 유니버시티고, 그러니까 런던 대학 안에 이 중국하고 아시아를 연구하는, 주로 중국을 연구하는 그런 칼리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어 교사로 부임해요. 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4년부터 29년까지. 요 시기가 라오스가 문학적 교양을 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설도 쓰고, 이때 장씨의 철학인데, 이 장씨의 철학을 뭐 노장의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라오장입니다. 라오장. 그러니까 장씨의 삶의 철학 이런 뜻이죠. 그리고 조자왈, 그다음에 마시부자. 이 마시부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국을 배경으로 중국인들의 이 삶과 특히 중국인들의 그 문제점들, 이게 편집기하고 하는 문제들을 짚어낸 장편 소설입니다. 이건 중요한 작품이에요. 예, 마시부자. 얼마라고 해서 두 마리 말이란 뜻입니다. 두 마리 마시. 이때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마시겠죠. 마시부자를 이때 씁니다. 근데 이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여기 영국에서 머물면서 영국 문학을 폭넓게 섭렵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서 작품을 읽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다 라는 그 인상이 강한 그 인물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면 다 디킨스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커퍼필드나 또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인물들, 여기 이 낙타 샹즈 읽다 보면은 그 하녀들 있죠, 하녀. 우리 그 차오 선생네 집 하녀인 까오마, 고씨 아줌마 있죠? 까오마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우리 데이비드 커퍼필드의 그 유모였던 패커티 같은 착하고 아주 선한 유모 형상입니다.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거기까지 뒤져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찰스 디킨스와 라오스의 비교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프랑스 문학, 플로베르나 뭐 모파상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읽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1924년에 세상을 떠난 조집 콜레드예요. 암흑의 핵심, 그리고 노스트로모, 비밀 요원, 로드짐 있죠. 특히 이 로드짐 기억하십니까? 이 로드짐 같은 작품들을 읽는데, 조집 콜레드는 이 해양 소설들, 자신의 그 선원 경험이 강하게 작품에 투영되거든요. 그 로드짐을 사사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 스승으로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집 콜레드의 영향도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의 그 입담들, 어마어마한 입담들이죠. 인물 형상화에서는 찰스 디킨스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집 콜레드의 그 인간의 내면에 대한 통찰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영국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머물면서 중국인의 형상을 다시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의 홍콩을 거쳐서 귀국하고요. 제남대학, 진안대학과 산동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이때 중국에서 루신도 그런데 대학 교수들끼리 온갖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여러 싸움이 벌어지고, 그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차오 선생하고 류안밍하고의 그 갈등과 배신 이야기들이죠. 산동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그야말로 때려치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삶의 그 토대를 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36년 사직한 다음에 전업작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라오서 선생은 청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청탁이 들어오면 다 썼다 그래요. 중국에서 뭐 가장 많은 그 글을 쓴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어마어마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이 드나들미 커요.
이 낙타 샹즈 같은 거울추랑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그 마오쩌둥 시대나 그 혁명 항전 시대에 쓴 작품들 보면은 이 생경한 정치 슬로건과 흡사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년 9월부터 우주풍이라는 잡지에 낙타 샹즈를 연재하기 시작하고 37년에 간행이 됩니다. 예,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 얼음입니다. 그리고 44년에 사세동당이라는 대하소설을 쓰는데, 대하소설에 가까운 소설을 쓰는데, 사세동당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4세대가 오붓하게 오순도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살림살이를 얘기하는데, 북경의 한 4세가 함께 단란한 삶을 사는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 속에서 이 가족이 겪는 고통을 그린 작품입니다. 44년에 시작해서 5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한국에도 번역이 됐긴 했는데 중국 문학 전문가가 아니라 중국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어서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추천하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중국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쉬우니까 읽으면 재밌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구나 정도로 파악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서관에 없던데 동네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세동당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사세동당과 함께 찻집이라는 희곡이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차오위라는 사람, 뇌우를 쓴 차오위라는 사람과 함께 또 이 근대 희곡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온갖 글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잡문처럼 유머집 같은 것도 내고요. 여러 온갖 글들을 다 쓰는 이게 착한 게 병이에요. 착한 게 병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는 주목해야겠네요. 만주인이었다는 것. 뭐 정홍기 여기서 팔기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만주인이었다는 것. 만주인과 베이징과의 관계, 역사적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해서 베이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랄까 그 향수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뭐 유학이라기보다는 이건 교사 생활을 한 거죠. 이 런던 경험이 문학적 교양, 서양 문학의 교양의 토대를 쌓는데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점. 특히 찰스 디킨스와 조집 컬레드를 깊이 읽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항전 이후의 문화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비극적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점.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안 하시면 뭐 어쩌겠어요, 제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낙타는 낙타예요. 우리가 하는 그 낙타고, 샹즈. 낙타가 된 샹즈. 이 낙타 위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 소설에서는 낙타 탄 모습은 안 나옵니다. 세 마리 낙타 끌고 오는 모습만 있죠. 맨 앞부분에 얘기가 있고 맨 뒷장면에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개 같은 낙타 같은 샹즈 새끼. 온갖 그 장례식에 가면 만장을 들잖아요. 이 만장 들면은 이 동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있는데 어릴 때 상갓집 상여를 메고 가면은 아이들이 뒤에서 만장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부잣집일수록 만장들이 많죠. 그래서 이 깃발이 큰 것일수록 돈을 많이 줬어요. 깃발 큰 거 들면은 500원 주고, 이 종이로 된 거 요만한 거 들고 뒤에 따라가면은 100원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까지 다 빼앗아서 하다 보니까 아주 뭐랄까 보잘것없는 꼴로 떨어져 버리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이 낙타 같은 새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낙타의 이 메타포는 뭐 앞뒤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하는, 단순히 그 물리적인 짐뿐만이 아니고 이제 심리적인, 또 역사적인, 계급적인 짐까지를 오롯이 지고 가는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릭쇼 이러죠.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력거는 일본에 시작돼서 이제 동아시아하고 인도까지 퍼졌죠. 인도까지 퍼졌는데 가장 뭐랄까요, 밑바닥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그 인력거꾼의 그 파들을 쭉 설명하면서 갈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여기라고 그랬죠. 다 말아먹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찾아드는 일자리가 인력거라는 그 인력거꾼이라는 직업이었는데, 여기 그 한국 소설에서도 인력거꾼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주요섭의 인력거꾼. 이 주요섭 아시나요? 사랑손님과 어머니 쓴 사람이 있죠. 이것만 아시는데 주요섭의 대표적인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하고 구름을 잡으려고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사랑손님과 어머니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면목을 잘 모르죠. 이 한국 문학사에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주요섭이라는 작가는. 그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시인이나 작가들이 일본 유학생들입니다. 다 일본을 유학했는데 이 주요섭은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호강대학이라는, 상하이에 있는 후장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해요. 스탠퍼드 대학인가요?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상당한 지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초반에 쓴 1924년인가요? 25년인가 보다. 25년에 개벽이란 잡지에 발표한 작품이 바로 인력거꾼인데, 이 인력거꾼의 배경이 상하이입니다. 이 상하이에서 아찡이라는 이 인력거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깊은 병을 앓고 있다가 이게 폐결핵인지 뭔지 인력거꾼 8년 만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소설에 따르면은, 이 소설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8년 동안에 인력거를 8년 동안 인력거를 끌었으면 죽는 게 뭐 아쉬울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력거꾼의 평균 직업 수명이 9년이었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죽을 때 되어서 죽었소이다 라고 이제 이 순사 부장이 의사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8년 동안 인력거 끌었다는데요. 남보다 한 1년 일찍 죽은 셈이지만 지난번 공부국 조사에 보면 인력거 끄는 지 9년 만에 모두 죽지 않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8년으로 10년까지, 8년에서 10년 정도 매일 과도한 다름질 때문에, 지나치게 달리기 때문에 8년 정도 인력거를 끌면은 거의 수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 직업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직업이죠. 저 바닥 중에서도 가장 그 깊은 어둠에 있는 그 인물들 통해서 중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주요섭이 있고, 주요섭 인력거꾼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김첨지 있죠. 김첨지 운수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 김첨지와 샹즈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스케일이 워낙 달라요. 단편 소설이고 장편 소설이죠. 또 이 캐릭터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이 샹즈는 운수 좋은 날은 단출하죠. 그런데 물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구성이 아주 치밀하고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주 운수가 좋죠. 근데 내적으로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그
파열이 일어나는 게 아내의 죽음이죠. 상당히 잘 짜인 단편 소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라오서의 샹지와 현진건의 김첨지는 충분히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인간형으로서는. 근데 소설의 형식 미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인물의 성격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이렇게 비교문학적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력거꾼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그 삶을 그림으로써 중국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아큐의 이미지도 어른거리기도 하고요. 같은 듯 다릅니다. 그죠? 우리 주요섭의 아찡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도 하고. 이 두 작품 다 라오스의 낙타 샹즈보다 10년, 11년, 12년 먼저 쓰여졌습니다. 물론 라오스가 주요섭이나 현진건의 작품을 읽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뭘 증명하냐면은 인력거꾼이라는 그 직업의 특성과 관련돼 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 또는 그 계급 사회에서 가장 그 밑바닥의 삶을 공통적으로 주목했던 것이라고 봐야겠죠. 인물들 간단합니다. 샹지가 있고요. 훈이우, 샤오푸즈, 뭐 삼각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관계입니다. 이 훈이우가 호랑이 같은 여자란 뜻이죠. 훈이우, 우리 뉴스의 딸 있잖아요. 뭔가 좀 무서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너 나하고 결혼해 해가지고 끌고 가서 결혼하고 어찌어찌해서 어찌어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감히 얘기 잘 못하겠습니다.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 훈이우하고 샹지 얘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이 소설은 베이징어의 그 구어의 맛 있죠. 그 맛을 아주 잘 살렸다고 해요. 근데 그 베이징어를 자유자재로 뭐 읽고 맛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림의 떡이죠. 근데 실제 그런 이 느낌들이 번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번역본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있고 이게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거고요. 1986년, 87년에 우리 도올 김용옥 아시죠? 도올 김용옥 선생의 아내인 최영애 교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중국어 전공, 어학 전공입니다. 이 양반은 의문학 전공하는 분이 대단한 학자죠. 이 최영애 교수가 이 소설을 번역을 했어요. 둘이 함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 번역 아주 뛰어납니다. 그 번역에서는 이런 리듬감, 맛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그 책에 긴 서문이 실려 있는데 그 긴 서문에서 도올이 이 낙타 샹지를 판소리에 비교를 합니다. 판소리 리듬, 판소리 맛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낙타 샹지는 중국에서 경극으로도 공연이 됩니다. 이 공연이 되고, 그리고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고, 이게 한국에서도 공연이 됐죠. 공연이 됐는데, 이 경극과 그 연극으로 공연된 것들을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82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고요. 이 연극이 2005년에 만들어진 연극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전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촬영도 아주 잘해서. 근데 그 경극 같은 걸 우리 제 동료 교수인 서재길 교수가 쓴 이 낙타 샹즈 그 공연에 관한 논문을 보니까 경극의 그 대사 잠깐 보고 설명 잠깐 보니까 경극으로 이렇게 각색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경극이라는 게 북경에서 주로 공연되는 연극이잖아요. 우리 아시죠? 패왕별이 이런 것, 그죠? 쟁쟁쟁쟁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경극으로 각색해도 큰 무리가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리듬감, 문체 리듬감 같은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훈이유가 나와서 그런다만 이 훈이유하고 샹즈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장면의 그 문체들이 그 리듬감을 아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문체 미학들 아주 잘 보여주는데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괜찮죠?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91페이지입니다. 방 안에 불이 꺼졌다. 하늘은 컴컴했다. 때때로 별똥별 한두 개가 은하수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거나 어둠 속으로 붉고 흰빛 꼬리를 끌면서 경쾌하고 힘차게 하강하다가 가로로 휘몰아치듯 내달았다. 별똥별은 때로 흔들리고 떨면서 하늘에 환하고 뜨거운 출렁임을 남겼고 그럴 때마다 어둠 속에 장렬하는 빛을 선사했다. 때로 한두 개, 때로 여러 개의 별똥별이 동시에 떨어지면 정적이 흐르는 가을 하늘은 가볍게 떨었고 온갖 별들도 잠시 동안 어쩔 줄 몰랐다. 때로 길고 거대한 빛꼬리를 가진 별 하나가 홀로 사방에 별꽃을 흩뿌리며 하늘 가를 가로질렀다. 그 붉은 빛이 점차 노랗게 변하면서 마지막 행진을 할 때 하늘은 돌연 미친 듯 환희에 들떠 한 줄기 환한 빛을 비추었다. 마치 겹겹의 어둠을 헤치고 들어가 유백색 광선을 남겨둔 것처럼 남은 빛이 모두 사라지자 어둠이 몇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다시 모든 것을 에워쌌다. 고요하고 나른해진 뭇별들이 다시 원래 위치를 회복하고 가을바람에 미소를 지었다. 땅에서는 짝을 찾는 가을 개똥벌레들이 별처럼 유의를 즐기고 있었다. 이 사랑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 중에 제가 이 10손가락 안에 꼽는 문장입니다. 아름답죠? 사실 정작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반어적입니다. 지금 훈이유는 무서워요. 지금 이 샹즈는 마지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유머를 느낄 수 있다면 아주 고급 독자 측에 속하겠죠. 그리고 뒤에 또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폭우가 내리는 장면이 있죠. 대잡원이라는 집을 다 쓸어버리고 그 이후로 우리 샹즈가 열흘 동안씩 병을 앓는 장면이 있는데 그 폭우가 내리는 장면 묘사에서도 문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 번역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문장의 맛이랄까요? 문체의 맛을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대화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해야 이게 온전히 그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우리 한계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의 한계죠. 이 샹즈가 있고 훈이유, 이 훈이유가 샹즈를 가로챕니다. 이 소설에서 비극적인 죽음이랄까요? 그 죽음 중에 하나 훈이유의 죽음이죠. 훈이유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아이 낳는데 와가지고 이 기도해 주는 그 미신 무당 같은 할머니 있죠. 할머니가 도망가 버리는 장면들. 그 샤워푸즈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얼짱츠라는 폭력가장. 근데 이 폭력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도 있죠. 물론 인력거 군인입니다. 이 사람도 그 다세대 세입자들 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 중 하나의 가장인데 얼창츠 집안의 그 집의 딸인데 200원의 그 군인에게 현지처로 팔렸다가 그죠? 나중에는 이 훈이유에 의해서 매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몰래 샹즈하고 많이 사랑을 해요. 여기 보면 소복자죠. 이 작은 복을 가진 아이, 아니면 지질이 복도 없는 아이,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이 샤워푸즈인데 결국은 약속을 했는데 데리러 오마 하고 약속을 했죠. 떠났다가 마지막 떠올려 보세요. 이제 차오 선생 집에 다시 가서 이
지친 몸을 끌어안고 가서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차오 선생이 그러면 와서 우리 집에서 전세 기사, 인력거 기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살림을 돌봐줄 사람 있으면 여성 하나 같이 데리고 와라 해서 샤오푸즈를 찾으러 가죠. 샤오푸즈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교 근처의 매춘굴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숲에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샤오푸즈, 비극적인 인물 형상입니다. 이 샹즈 후니우 샤오푸즈가 트로이카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류세라는 인력거 인화차창이라는 인력거 회사죠. 인력거 회사, 대여 회사겠지. 대여 회사 사장이 있고 건달 출신 사장이 있습니다. 차오 선생은 사회주의자죠. 아마 대학 교원인 것 같습니다. 교養을 갖춘 선한 지식인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자이너이자 사상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차오 선생 부부가 두 번에 걸쳐서 돌봐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차오 선생네 집에 왔을 때 우리 샹지는 오아시스에 온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샹지의 오아시스 또는 베이핑의 황막한 도시 베이핑의 오아시스가 차오 선생네 집입니다. 여기에 까오마라는 그 가사 도움이 있죠. 하녀, 이 하녀도 아주 다부지고 정도 많은, 물론 일수놀이하고 그러긴 하지만 상당히 야무진 그런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란밍 사건의 고리를 풀어갈 때 중요한 인물이죠. 이 란밍은 우리가 흔히 쓰던 말로 얘기하자면은 좌익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이 좌익을 표방하면서 혁명 운운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노는 애들이 있죠.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혁명을 팔아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누리고자 하는 애들. 여기에 대해서 라오스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우리의 샹즈가 파국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심리적, 정신적, 영혼의 파국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란밍을 팔아버리는 거죠. 란밍을 고발합니다. 그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란밍은 차오 선생을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 샹즈는 란밍을 고발합니다. 이 란밍이라는 인물이 두 부분에서 두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샤시 부인도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타락으로 이끄는 결정타를 날리는 여성이죠. 20대 초반의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전세 기사 노릇을 하는 걸로 나오죠. 맨 처음 양씨 집에 전세 기사가 됩니다. 대여 인력거 기사가 아니고 양씨 집에 기사가 됐다가 두 번째 차오 선생네 집에 갔다가, 그리고 혼자 뭐 어렵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양씨 집에 가는데, 이 집도 성적으로 타락한 집이죠. 이 집은 타락한 집입니다. 이 샤시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그 성병을 안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인물이 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샤오말이라는 어린아이와 함께 등장하는 늙은 노인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장편 소설에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결정적인 장면이 많으면 3개쯤 있는데, 하나만 꼽으라면은, 낙타 샹즈의 결정적인 장면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은 찻집 장면입니다. 찻집 사건입니다. 이 찻집에서 뒤에 잠깐 볼게요. 찻집에서 인력거꾼들이 모여 있죠. 샹즈도 차오 선생이 영화관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영화 보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찻집에서 인력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상즈는 친구도 없고 말도 없어요.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인력거 사자, 이겁니다. 근데 동무도 없고 또 구두 세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 늙은 인력거꾼이 50이 넘었는데 거의 뭐
호호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있죠. 샤오말이라는 작은 말이라는 뜻이죠. 샤오말이라는 그 손자가 들어옵니다. 이 샤오말과 그 샤오말의 할아버지 늙은 인력거꾼을 통해서 샹즈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고 자각합니다. 이 찻집 장면은 결정적이에요. 이게 앞뒤를 연결합니다. 앞뒤 전체를 연결하고 주제의식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샤오말이 결국은 마지막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두 번 등장해요.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우리는 아무리 뛰어봐야 메뚜기야. 이 메뚜기 한 마리는 잡히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메뚜기가 떼를 지어 날면은 모든 이 논밭들을 다 우리가 먹어치울 수가 있어. 이른바 제가 명명한 건데 늙은 인력거꾼의 메뚜기론입니다. 이 메뚜기론이 라오서의 어떤 의식이랄까요? 그 사상의 향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말을 이 늙은 인력거꾼을 통해서 한다는 것. 여기 주목해야겠죠.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샹즈가 저 시골에서 베이징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서 100원을 벌죠. 100원을 모읍니다. 모아서 인력거꾼을 사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해요. 욕심이 난 나머지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흉흉한 상황이죠. 지금 흉흉한 상황인데 군인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 이 욕심을 내고 나가다가 병사들한테 잡혀가죠. 그래서 인력거꾼도 빼앗기고 고생하다가 온갖 온몸에 상처를 입고 몰래 낙타 3마리 끌고 나오지. 낙타 3마리 끌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얘기되는 겁니다. 거기서 35원에 주고 팔고 마지막에 남은 돈도 30원이에요. 여기 30원에서 30원으로 끝납니다. 35원에 30원으로. 그리고 양씨집에 전세 기사로 갔다가 후니오의 유혹에 빠지고 후니오의 유혹이 아주 집요하죠. 예. 이 소설의 그 뭐랄까요 재미를 끌고 가는 캐릭터가 바로 후니오라는 여성이에요. 아주 강단져 보이기도 하고요. 탐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타락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한 인물 형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비극적 죽음으로 끝내죠. 그리고 차오 선생의 전세기사가 되고 차오 선생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면서 또 차오 선생의 란밍이 제자가 란밍이 고발하면서 우리 샹지까지 쫓기게 되죠. 이 순이라는 형사, 이 손과 성을 가진 형사한테 또 사기를 당하지. 모든 걸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인화 차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류스의 그 인화 차창 주인의 결혼식 장면, 결혼식이란다. 회갑연 장면이죠. 회갑인가요? 진갑인가요? 칠순인가요? 칠순이죠. 칠순 잔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이제 그 훈이우가 우리의 샹즈를 본격적으로 꼬셔서 데리고 나옵니다. 결혼을 하고 대잡원이라는 공동주택에 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샤오푸즈를 만납니다. 얼창치와 함께 여기에서 훈이우가 출산하다가 죽고 다 얘기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샤씨의 전세기사 노릇하다가 샤씨의 유혹에 빠져서 고통받고 절망한 나머지 이 거렁뱅이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전문 시위꾼이 되죠. 인력거꾼들을 끄는 전문 시위꾼이 되는데 누구하고 거래를 했다고요? 란밍하고 거래를 하죠. 나중에 다시 란밍을 배신하고 돈을 받습니다. 80원이었던가요? 80원을 받습니다. 그것마저 다 또 탕진해버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만장 들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줄거리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줄거리는 개요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낙타샹즈는 희망이라는 그물에 걸린 건실한 사내의 운명입니다. 이 희망이 키워드입니다.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빈번히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우리 향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잖아요. 희망이라는 그 헛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정신 승리를 수행하죠. 그런 점에서 아큐 형상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환상 또는 헛것에 들린 또는 그물에 걸린 샹즈라는 사내의 운명을 그린 작품이 낙타샹즈입니다. 여기 희망과 절망의 문제인데 희망에서 절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서사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문학을 읽다 보면은 이 시기, 이 30년대, 40년대 이 시기 마오둔이나 라오서나 바진까지도 포함해서 이 작가들은 물론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화든 류전윈이든 나는 유약전이다 쓴 사람이 있죠. 류전윈이든 루신의 그 그림자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소설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고 그랬죠. 희망에 대한 가장 강렬한 언어는 루신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루신이 시도 쓰는데요. 이 산문시를 쓰는데 이 루신의 산문시의 계보는 제가 보기에는 뚜르게네프의 산문시를 거쳐서 뚜르게네프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 그죠? 첫사랑 쓰고 한 사람 있죠? 이 뚜르게네프가 산문시가 아주 뛰어납니다. 뚜르게네프 산문시에서 나스메 소세끼의 여름밤 꿈을 거쳐서 루신의 산문시로 왔다고 나는 읽고 있어요. 그렇게 연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뚜르게네프의 산문시를 읽다 보면은 루신을 바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 닿으면 꼭 뚜르게네프 산문시 읽어보십시오. 거기 아마 뚜르게네프와 루신의 비교 연구는 있는 것 같네요. 그 가운데 나스메 소설까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희망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들풀, 야초라는 산문시집 중에 희망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페테피 산도르라는 헝가리의 시인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헝가리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페테피 산도르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창녀.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을 짓고 모든 것을 준다. 그대가 가장 큰 보물,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는 그대를 버린다. 감이 잡힙니까? 희망이란 뭐라고요? 매춘부다.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 짓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그대가, 당신이 가장 큰 보물, 즉 뭐예요? 그대의 청춘을 다 희망에 바치고 난 후에야 이 희망은 너를 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딱 이거 낙타샹자 처음 읽었을 때 이 루신이 인용한 페테피 산도르의 요 시의 요 부분을 소설로 한 것이라고 딱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그 환상 같은 데 막 들려있죠.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바치고, 뭐, 구두쇠처럼 살고, 모든 절약하고, 이 온갖 성실한 거 다 하고, 다 해서 바치면은 인력거꾼이, 새로운 새 인력거꾼이 다 나에게 올 것 같거든.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건 절망밖에 없는 거지. 루시는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을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라오스는 아주 냉철하게도 희망이라는 매춘부에게 네 청춘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남은 네 꼬라지를 보라 라고 샹즈를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은 아주 명료하게 읽힙니다.
이 희망과 절망의 동선을 쭉 보시면은. 실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뭐 니체나 이런 사람도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삶을 계속 유예하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저 멀리 있어. 현실은 얼마든지 포기해 또는 헌납해. 궁극적으로 이건 기독교로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천국에서 다 보상받을 테니까 지금은 다 모든 걸 바쳐. 이거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접어. 여기에 니체라는 사람이 분노했던 거지. 왜 지금 여기에 삶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이 희망론 문제는 희망론과 관련해서 낙타 샹즈를 읽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한 이해이긴 해요. 낙타 샹즈를 읽기 위해서는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게 이때인데 이게 1899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라오스가 이런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화단 사건 들어보셨죠? 이 의화단 사건이 99년인데 1899년 이 사건을 핑계로 뭐 일본, 러시아,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 미국 얘들이 다 8개 국가가 연합해서 북경을 점령해 버려요. 북경이 반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상해사변까지가 이 소설의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상해사변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년이죠. 30년대 그 몇 년입니다. 이게 36년에 쓰였으니까 중일전쟁이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님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름 짓기. 그러니까 외모나 말투나 뭐 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이게 캐릭터님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샤오푸즈 얘기했죠? 반어적이죠. 샹즈란 말도 반어적이죠. 이 낙타라는 이 별명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 모든 짐을 평생 지고 가야 되죠. 잠깐만 미끄러지면 다리가 부러지죠. 그 얘기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낙타를 끌고 오면서 그 암시가 다 이게 배치돼 있죠. 곳곳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반어적인 이름 짓기. 인력거꾼의 눈에 비친 북경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북경이 또 다른 주인공이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 소설을 읽어도 재밌을 것 같다. 그 지식인의 눈이나 한가한 산책자의 눈에 비친 도시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인 인력거꾼에 비친 북경의 풍경은 어떠한가? 그렇게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얘기는 루신의 희망이란 시에 인용된 페테피 산도르라는 헝가리 시인의 시를 참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 얘기했었죠. 찰스 디킨스의 데이빗 커퍼필드가 디킨스의 자서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요즘 찰스 디킨스의 이 데이빗 커퍼필드를 듣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어떤 선한 분이 그 대작을 다 낭독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성우 뺨칠 정도로 잘합니다. 이 데이빗 커퍼필드 이게 대작이거든요. 근데 그 성우 뺨칠 정도로 1인 다역 1인 다역 연기를 합니다. 참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낭독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다매체 시대에 새로운 낭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 콜레드 얘기도 앞에서 얘기했었죠. 영향관계. 주요섭과 현진건도 함께 시야에 넣고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